채널에서 최근 단톡방을 이용한 시세 담합 처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실거래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걸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매매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매도인들이 이 아파트의 가격 자체를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뭐 얼마 이하로는 팔면 안 된다.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그 정도 가격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사들 중에서도 어떤 그런 가격 수준을 제시해서 매매로 이어지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개사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톡방에서 유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실제로 이제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할 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개업소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그 희망하는 가격 수준밖에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조금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2021년도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이제 담합의 행동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거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집값을 지키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건설사 위기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새해가 되자마자 신도와 건설이 뭐 부도를 이제 했고 현대건설도 일정 규모 적자를 발표하는 등 건설 시장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모습인데 이런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설사들의 위기 문제는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설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는 들어올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지 이제 유동성이 생기는 건데 자기가 예상했던 돈은 안 들어오고 이미 지출해야 되는 돈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로 이어지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유예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PF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예전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PF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PF라는 거는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그 물건을 분양해서 대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분양도 안 되고 이미 빌려 쓴 돈을 다시 갚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기관, 여기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위기의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고 유예해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 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대출 안 하고 뭐 대손 쌓고 뭐 이런 걸로 재작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은 시장이 좋아져서 그들이 계획한 금액대로 모든 물건을 팔 수 있을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게가 빚을 많이 내서 사줘야 되는데 이미 빚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더 빚을 내서 무언가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안 팔리고 쌓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건이 안 팔리면 덜 만들어내면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네네. 이미 그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하고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그만큼 이제 빚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안 팔리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선호하는 지역, 여전히 비싸고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만 사업을 벌인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벌여놨고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이제 공식 통계로는 7만 가구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업계 자체 추산으로는 10만 가구가 넘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한 채에 뭐 수억씩 하니까 10만 채의 비용만큼 이미 자금은 쏟아 부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이제 끊임없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건설사 위기로 인해 신규 공급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한 2, 3년 내 아파트 공급이 이제 부족해져 가지고 집값이 막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이제 건설사가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항상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공급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 가격대에 그 지역에 그 공급을 원하지 않는 시장인 거거든요. 지금 그런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 공급이 건설사가 위기 때문에 못한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버려놓은 것들 말고 앞으로 새로 수주하는 일들의 진행이 좀 늦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 그만큼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거품이 좀 많이 제거되고,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이 가격 수준에서 더 집값이 폭등할 거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노린 투자로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결국 기존의 어떤 주택의 가치보다는 그 기존의 주택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 그 지분이 어떤 땅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른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잠실이 5층짜리 단층의, 그러니까 좀 저층의 아파트일 때 개발된 게 지금 잠실의 엘리트래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층짜리 그 작은 주공 아파트가 대지 지분을 그 자기 평수만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8평이면 땅을 18평 뭐 20평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한 채를 분양받고도 돈을 받는다든가 돌려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1세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거의 끝난 상태고, 이제는 이제 비용을 내가 일부 부담하면서 이제 나중에 새로 지어졌을 때에 이 새 아파트가 또 시장에서 올라가는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또 예전에는 사업이 이제 점차 구체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접으면 그냥 그 낡은 아파트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또 관리 처분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업 단계별로 가격이 단계별 점프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가시화된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생기고 어떤 투자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될 거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가격을 기대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투입될 비용이라든가 이게 나중에 얼마의 이제 분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초기 투입 비용은 이미 나중에 잘 될 걸 기대해가지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도 이제 정비사업지에서 굉장히 시공사와의 마찰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초창기 사업에는 공사비가 뭐 평당 500만 원, 뭐 이 정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정도의 부담금만 가지고 내가 새 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그리고 여기에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 플러스 내가 이 집을 이제 새 집을 얻을 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사비가 5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뭐 일반적인 집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모든 아파트들이 하이엔드를 추구하고 뭐 이런 온갖 서비스들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 시장에서 더 잘 팔릴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업 계획과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계획을 비교해 보면 그쪽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화된 것들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더 좋은 걸 지어주는 대신 비용은 더 들 거야라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더 내면 될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수억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이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사업이 이미 진행된 만큼 그만큼 들어간 비용은 있는데 그 비용은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다 대출받은 거거든요. 대출에 대한 금융 비용은 쌓여갈 거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금 자체는 또 제시된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실현될 때까지 굉장히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공신의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걸 믿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권리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등기부 등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적시된 내용을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본인 책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써져 있는 것과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신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신탁을 하면 어떤 권리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 보면 수탁자의 이름만 나와 있고 어떤 그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근저당이라든가 대출이나 압류나 뭐 이런 뭔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탁 부동산 같은 거. 그러면 등기부 등본 보면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 이제 이거 이제 뭐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신탁이 되어 있는 걸 무조건 뭐 매입을 하는 경우 그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좀 이제 많은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탁을 한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어디에다 신탁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나와 전세 계약을 맺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신탁을 하고 나면 이 소유자가 이걸 뭐 임차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금을 돌려받거나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 신탁되어 있는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아무 권리 관계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믿고 해라. 그리고 또 이거 뭐 전세를 들어가면서 매매 계약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 분양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정이 없고, 또 이걸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그러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세의 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붙어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걸 매입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이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부가 깨끗하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그냥 나는 거래한다. 물론
한 80% 가까이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겠지만 어떤 나머지 20%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